정교화에 대한 어떤 그 종류들은 많지만 기억술, 유추법, 기타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억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쉽게 말하는 내용에 없었던 것들을 서로 연합해서 새로운 연합을 통해 부호화를 촉진하고 그래서 학습에 한 내용을 보다 친숙한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연결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기억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이 정교화에 속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기억술에는 다양한 그 전략이 사용될 수 있는데 책에 나온 것들을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부호화를 잘하게 하는 거는 그 전략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장소에 연결하느냐, 그러니까 두 내용이 없었던 연합이라고 할 때 그 연합이 장소냐, 아니면 말끼리 연결하냐, 뭐 숫자에 연결하냐, 앞글자를 따서 연결하냐, 뭐 등등등 뭐 어디에다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첫 번째 장소법이라는 거는 두 정보를 특정 장소의 이미지랑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그것과 특정 장소의 이미지를 두 개를 새롭게 연합하는 거죠. 그게 장소법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장소법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잘 사용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장소법의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보다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장소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키는 게 낫겠죠. 이 특정 장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방이라든지 아니면 교실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대한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 방과 우리 교실은 굉장히 그 정보가 익숙하기 때문에 내 방의 창문, 내 방의 침대, 내 방의 책상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면 그 장면이 떠오르고 장소가 떠오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책상에다가 새로운 정보인 뭐 이렇게 시장 볼 때 시장 볼 그 리스트가 있다면 침대에다가 당근, 뭐 책상에다가 공책, 그리고 창문에다가 뭐 이를테면 뭐 빨래 집게 뭐 이렇게 정보에 대한 것들을 내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친숙한 장소의 이미지랑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 새로운 정보가 장소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회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장소법에 대한 기억술이에요. 근데 장소를 많이 할 수 없고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떠오를 수 없으면 즉 정보의 리스트가 좀 한계적일 수밖에 없죠. 많은 정보를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목록 같은 것들을 기억하기에 목록을 리스트를 기억하기에 좀 효과적인 것이 이 장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연결법이랑도 비슷한데 이 장소가 나한테 친숙한 장소여서 잘 떠오른다고 한다면 이 연결법은 그냥 그야말로 시각적인 어떤 항목에다가 그 리스트의 정보를 연결시키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책에서 보면 학교 준비물을 기억하기 위해 책 노트를 묶은 이미지와 필통 속에 있는 숙제물 시각화 이런 식으로 예가 들어지는데 준비물이 책, 노트, 필통, 숙제물이라고 하면 책을 노트로 묶은 것을 이미지를 떠오르고 그쵸? 그 이미지는 내가 잘 아는 장소보다는 그것으로 정보끼리 연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에 연결하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장소에 대한 이미지지만 그 장소는 내가 알고 있는 장소. 이건 꼭 그 알고 있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면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기억술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장소법이 아까 왜 때에 따라서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친숙한 장소에서 그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키면 잘 기억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을 그 정보를 어떻게 보면은 저장할 수 있는 저장했던 장소 아니면 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 익숙했던 장소가 새로운 장면에서 그 정보를 빼내야 할 때 익숙한 장소를 떠올리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도 주고 정서적인 안정과 더불어 그때의 장소가 나한테 익숙한 큐, 즉 인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출 단서가 유리할수록 인출이 쉽기 때문에 장소 자체가 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도 뭐 숫자라든지 시각적인 이미지도 다 큐가 될 수 있지만 이 장소라는 것이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기억술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그워드법은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는 방법인데 이것을 그 학생들한테 작년이나 재작년에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정보도 굳이 제가 이제 뺄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요? 했는데 재밌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패그월드법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1, 2, 3, 4, 5, 6, 7, 8, 9, 10과 같은 숫자에다가 이 숫자에 대한 것에 하나씩 패그 단어를 맞춰놔요. 패그 단어가 그야말로 이제 찍는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찍어 놓는 거죠. 하나니까 할머니, 둘 하면 두부장수, 운이 맞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쵸, 하나라는 숫자인데 우리가 하나라고 이제 읽으니까 할머니, 두부장수, 색시, 냇가, 다람쥐 여기 다 운이 맞는 패그월드를 해놓는 거죠. 패그월드에다가 그 다음에 새로 기억해야 되는 거를 연결시켜 놓는 거야. 그것을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로 해놓는 거죠. 10가지의 리스트가 있으면 차례대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억하기 쉬운 순서대로 할머니, 두부, 색시, 냇가 이거는 아까 말한 패그월드였죠. 1, 2, 3, 4, 5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는 거 10가지. 할머니가 안경을 사러 갔다가 두부가 그냥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와서 색시색 스카프를 녹에 두르고 냇가에서 장갑 이렇게 패그 단어와 기억 재료를 연결시키면 이것이 심상으로 형상화돼서 안경, 버스, 스카프, 장갑, 의자, 현미경, 개구리 이렇게 나중에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패그월드법이에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 이미지를 잘 떠오르는 사람, 또 패그월드가 아주 익숙해지면 할머니, 두부, 색시, 냇가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거기다가 어떤 것이라도 매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상화를 하기 나름이니까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갔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자기가 패그월드와 패그 단어와 매치시킬 수 있는 어떤 기억 재료를 사용하기 나름이겠죠. 이게 패그월드법. 잘 쓰지는 않지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재미있게 느끼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연결법은 좀 아까 설명했던 거고 핵심어법이나 두문자법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익숙하게 기억술에 관해서는 살펴볼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핵심어법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심상과 운을 만들어 기억한다고 했는데 그 말과 비슷한 거를 찾아서 심상이나 아니면 운을 만드는 거죠. 우먼이라고 하는 것을 책의 예시에는 우먼을 암기할 때 여자가 우는 장면을 떠올려서 우먼이라고 암기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핵심 어법은 결국 우먼의 우는이 핵심 어법이 되는 거죠. 핵심어가 돼서 우먼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 두문자법 같은 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한 게 많은 정보가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의 예시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원소 기호가 있잖아요. 탄소는 C, 수소는 H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원소 기호를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예시에 보면 천사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라는 거는 CHONS, CHO 산소 N 여기까지가 천에 되는 거고 천사는 황 그 다음에 황이랑 인이었죠. 카페, 칼슘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여기는 칼륨이 천사니까 여기에 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천사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라는 것이 이 칼륨이나 철, 마그네슘까지 마그네슘 마셨다 이런 것처럼 앞글자 따서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이러한 어떤 전략도 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이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외에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억술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정교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그 카테고리는 유추법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해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해를 잘 하면 그것으로 인해 저장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기 전에 유사성을 가지는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빙하가 자라는 것은 핫케이크 반죽과 같다라는 것은 빙하의 어떤 생성, 빙하의 형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빙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커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핫케이크 반죽 할 때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추해서 빙하가 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는 유추를 활용해서 특히 이 유추법은 이해도 도움이 되지만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문제 해결 전략일 수도 있고 기억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통틀어서 학습 전략이 되는 거죠. 학습 전략의 측면에서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유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충 읽기 자료 101페이지에 유추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예시가 있죠. 종양에 걸린 환자를 수술할 때 이 경우에 실제로 이것은 의대생한테 실험을 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실험한 결과인데 종양 환자에 대한 어떤 수술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할 때 종양 파괴하는 레이저 치료에서 있어서 그냥 이 문제를 제시한 집단과 그것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즉 그 예시를 보면은 장군과 요새 공격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죠. 장군이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 지뢰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이 병력을 배치할 것인가, 공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면 이 아까 말한 종양 환자의 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훨씬 더 학생들이 유추를 통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전략을, 그러니까 즉 옳은 답을 낼 수 있었다는 예시가 있습니다. 정교화에서 뭐 말을 바꿔 쓰거나 요약을 하거나 자세히 풀어쓰기 등등도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새로운 연합이라고 할 수 있고, 노트 필기 같은 거는 이제 마인드맵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조직화를 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쓰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생성적 노트 필기가 돼서 정교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트 필기가 한 단면만을 보여주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정교화할 수도 있고 조직화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전략일 수도 있죠. 노트를 계속 암기한 것을,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계속 쓴다면 그거는 시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노트 필기의 어떤 종류나 그 조직이나 아니면 노트 필기의 방법은 굉장히 무한되기 때문에 노트 필기 전략이 정교할까요? 조직화일까요? 시연일까요? 이런 질문은 조금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노트 필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성적 노트 필기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를 연결시켜서 쓴다든지 또 알고 있는 아이디어를 새로운 질문과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교화에 해당하는 생성적 노트 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코넬 노트 필기법이라고 해서 코넬 대학교에서 만든 거라고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코넬 대학교 노트 필기법은 굉장히 유명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또 이게 아닌 다른 자기가 쓰고 있는 자기만의 노트 필기법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잘 쉽게 저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요약하고 또 인출을 잘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써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노트 필기에서 중요한 학습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지 전략은 조직화가 되는데 이 조직화는 정보를 우리가 재조직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정보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좀 조직을 한다면 그것이 잘 저장되고 잘 인출될 수 있다라는 원리에 입각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냐? 위계를 정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범주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계나 범주는 기존에 존재하던 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없어 보이는 정보들도 재구조화되면 굉장히 잘 조직화된 정보는 그냥 그 조직화되지 않은 정보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인출할 수 있어요.
마인드맵이 이제 대표적인 조직화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교육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되게 교수자 입장에선 중요하죠. 예컨대 이것은 이제 실험에서 나온 건데 광물을 112개 112개의 광물이 있었어요. 백금, 금, 은, 알루미늄, 동납, 철, 청동, 사파이어 이렇게 이런 종류의 광물 리스트를 1번 백금부터 112번 뭐 대리석까지 다 리스트처럼 1번부터 120번까지 만든 리스트를 제공한 집단이랑 그 다음에 그것을 조직화로 나눠서 범주화한 거죠. 이거는 범주로 나눈 거죠. 백금, 금, 은은 금속 중에서도 드문 쪽에 속하는, 즉 흔하지 않은 거죠. 흔하지 않은 드문에 속하는 그 금속 카테고리에서 드문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들이 백금이나 금은이고, 금속 중에서도 흔한 것들은 백금, 금은이 아닌 뭐 알루미늄, 동납, 철에 해당하고, 합금은 뭐가 해당하고, 또 이것과 달리 원래 돌에 해당하는 것은 대리석이나 사파이어, 루비가 있고, 이것은 또 어떤 범주에 속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제시한, 아까 그 리스트로 제시한 집단과 그룹을 나눠서 범주로 제시한 집단은 확실히 이 광물을 기억하는 양이 달랐다고, 광물을 얼마나 많이 기억했느냐라는 게 달랐다고 하죠. 이거는 흔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107쪽에 나오는 연습 활동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간단히 또 본인들이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문제에 보면은 소녀, 심장, 카나리아, 보라색, 손가락, 플루트 해가지고 이 목록의 단어를 한 단어에 1초씩 한번 암기해 보세요.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 목록을 덮고 이 목록에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를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 소녀, 심장, 카나리아부터 피아노까지 몇 개를 쓸 수 있는지 한번 그 개수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목록을 우리가 확인해서 읽어 볼 수 있어요. 이 목록은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남자, 소녀, 어린이, 플루트, 오르가 읽으면서 이미 이게 범주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목록에서는 범주화되지 않은 목록, 그 다음에 2번 목록에서는 범주화된 목록이에요. 결국은 설명에 나온 것처럼 두 번째 목록에서 여러분이 더 잘 기억, 즉 더 많은 것들을 숫자가 그러니까 기억되는 이 내용이 더 많았을 텐데, 그 이유는 한 번 회상된 단어들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1번에서 한 번 회상했기도 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범주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효율적인 조직화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사실을 많이 암기해야 될 때 여러분이 범주화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조직화 전략에도 속하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할 때 쓰는 전략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들을 본인이 공부할 때 말고 또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런 전략을 가르치려면, 이런 전략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지 전략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기억술, 조직화, 뭐 노트 필기, 뭐 유추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랄까, 우리가 막 아는 지식 중에서 일부의 지식이죠. 일부의 지식은 무슨 지식이요? 그쵸?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선언적 지식, 즉 사실, 내용, 규칙, 개념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안다고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아까 분모를 통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과 통분할 수 있는 것, 그 절차와 방법을 아는 것은 다른 종류의 지식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인지 전략을 아는 선언적 지식 말고 이것을 절차적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조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것을 조절 전략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조절 전략이라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그죠?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이 전략은 이때가 효율적이다, 이 전략은 지금은 소용없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언제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언제 효과적인지를 아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조절 전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조절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조절 전략에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기 도식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나는 전략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야 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어야 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략도 잘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 도식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뭐 기억술, 내가 아는 거 말고, 또는 뭐 범주화, 조직화 이런 거 말고 새로운 인지 전략이 있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그걸 내가 해보고 그것을 잘 안 될 때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맞게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게 조정한다는 것이, 제가 아까 앞부분 강의에서 말했듯 스스로에게 맞는 개별화 또는 개인화 전략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개별화 전략이 중요한지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실은 개별화 전략은 이게 나에게 맞는 전략인지 아닌지, 남들이 다 맞다고 하는 기억술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은 인지 전략을 아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조건적 절차적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이제 초인지입니다. 초인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언제 써야 될지를 통제를 하고, 또 조절 전략, 앞에서 말한 것과 연결되는 조절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지를 말해요. 우리가 인지 전략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인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메타인지라고도 말합니다. 초인지 또는 메타인지. 이것이 학습 과정 전반에 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인지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에 대한 자기 조절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무슨 전략이 좋은지를 알 수 있다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는 내가 한 대로 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아니면 잘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획한다. 이런 것들의 과정 또한 자기 조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인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초인지라고 할 때 우리가 인지에 대한 지식과 인지에 대한 자기 조절 두 개를 다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초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자기 조절에서 중요한 것은 초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조절적 동기의 측면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도식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자기 도식이 긍정적으로 돼 있으면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즉 동기, 내가 이걸 하고 싶고 이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하려는 그런 것 또한 자기 조절에 속하기 때문에, 조절적 동기의 측면이 초인지 활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초인지에서 그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 지식 자체도 중요하고,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동기를 조절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초인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우는 과정을 스스로, 아까 계획, 점검, 통제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전략이 더 효율적인지,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뭐를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잘 투입할 수 있습니다. 초인지 전략의 계획, 점검, 조절을 조금 설명하자면, 초인지 전략을 할 때 계획은 인지 전략의 사용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떠올려 보고, 또 조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이해에 도움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계획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내가 잘 기억할 수 있는지, 또는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아니면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보충할 수 있는 게 조절 단계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이것이 이제 순환된다는 이제 학자도 있어요. 계획, 점검, 조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평가. 내가 잘 썼는지 이 전략을, 또는 이 학습을 잘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단계가 마지막에 오고, 이 평가 단계를 통해 다시 계획을 하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죠. 간단히 말해서, 인지적 학습 전략의 교수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칠 때는 전략을 많이 쓰게 하고, 또 이것을 촉진하는 환경에 애들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이러한
인지적 학습 전략을 잘 사용하는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활용하거나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전략,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전략 구분할 수 있는 선언적, 절차적, 조건적이 다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잘 사용하는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사 자체가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모델링 하거나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것을 위해서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억수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보여주고 이 전략은 정말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라고 가치를 아이들한테 심어준다든지 아니면 연습을 시키고 연습을 통해서 피드백을 잘 제공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이런 인지 전략의 교수에는 아이들에게 이 전략 환경을 많이 노출시키는 것과 그 교수자 자체가 전략 환경을 또 통해서 모델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